시민단체들이 모두 고발해놓은 사건이지만 단 하나도 제대로 소환도 수사도 기사도 하지 않는 이런 사건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작 큰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은 숨은 채 현장에서 땀 흘린 이들만 희생양 삼는다는 의구심에서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절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일개 검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156명의 생명, 156개의 우주가 사라진 참사 앞에서 대통령을 필두로 한 국정운영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누구 한 명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번인데도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지휘했던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한 데 대해 많은 이들이 공분하는 것도 정작 큰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은 숨은 채 현장에서 땀 흘린 이들만 희생양 삼는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헌법 제7조 1항을 읽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고 그에 따라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법적 책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검사의 시각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협소한 법적 책임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아우릅니다. 더 큰 의미의 책임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폭군들은 실정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어도 단속할 줄 모르며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 모르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내 탓이 아니다, 흉년 탓이다 라고 하니 이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내 탓이 아니다, 무기 탓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통치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고 남 탓만 해서는 통치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을 따른 군주가 몇이나 됐겠습니까?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절대 권력 체제를 혁파하고 들어선 게 현대의 민주공화제입니다.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 정치는 현대 사회가 이루어낸 민주공화국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막연하게 책임지라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 질서와 헌정사의 상식을 허무는 일입니다. 매번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는 봅니다. 대통령실의 인식은 그래서 시대착오적입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받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자는 이태원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뼈아픈 책임을 느끼고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
더 큰 권한과 책임의 소유자들을 제쳐둔 채 경찰을 향해서만 호통을 쳤습니다. 마치 남일처럼 말입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 있던 경찰관들까지 탓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목이 쉬어라 외쳐대던 경찰관의 영상을 못 봤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참사를 막지 못한 이유는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과 이에 따른 임무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아니라 경찰 지휘부, 행정안전부, 나아가 대통령실이 챙겼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인파를 우려하는 경찰의 정보보고는 어떤 이유인지 묵살됐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관리와 마약 단속에만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참사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겼으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 전제하에 위아래 할 것 없이 잘잘못을 짚어나가는 진상규명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신은 책임선상에서 제외된 듯 제3의 심판자인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건이 벌어진 뒤 처벌 단계에 등장하는 검사의 태도를 연상케 합니다. 검사는 범죄 발생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후적 처벌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검사의 역할은 딱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달라야 합니다. 수사해서 법적 책임만 묻겠다는 식이라면 계속 검사를 하지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검사의 언어, 검사의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입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용산 공직자들이 줄줄이 입건되었습니다. 용산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합니까?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은 먼저 자신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막연하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국정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평소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많은 것을 바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의 날에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단속을 위해 애초 계획보다 대폭 늘어난 50명의 형사를 이태원에 투입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평소 안전 문제를 이렇게 꼼꼼히 챙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되레 안전과 역행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원전업체를 찾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파격적인 발언입니까?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절대적 목표로 인식되어 온 안전의 가치 등급을 추락시킨 순간으로 많은 이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장면입니다. 예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국장급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 기능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니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이라는 데가 우리 재난 이쪽에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참사 예방 대응의 문제점을 따지는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낙선화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참사 직후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것은 바로 대통령실 관계자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 윤 대통령 자신은 국민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참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움직였는지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이루어지던 헬로윈 축제 인파 관리가 현 정부에서 사라진 근본 원인을 범정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다음으로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 갖고 거기서 대규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경찰 소관이죠. 이거를 자꾸 섞지 말라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이 사무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한 책임 주체입니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책임 소재를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경향신문이 공공의 창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태원 참사 책임 주체로 대통령실 33.3%, 다음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15.9%가 꼽혔습니다. 이상민 장관 사퇴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56.8%에 달했습니다. 한국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책임자 경질 범위로 50.6%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까지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까지는 28.3%, 경찰청장은 15.5%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상민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이 80%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희생자와 국민을 모독하는 망발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해임감입니다. 이 장관은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강화시켜놓고 정작 지휘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공직자를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이 장관을 합동분향소 조문에 이틀 연속 동행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이 이 장관의 무책임 행보에 뒷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왕에게만 인정받으면 무탈했던 왕정시대의 신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공직자는 헌법이 규정하듯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공직자의 책임의식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용산구는 사전 안전관리에 실패한 것은 물론 사후에도 영안실 섭외 등 지자체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법적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아닌 마음의 책임이라니 책임 정치의 원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구청장보다 100배, 1000배의 책임을 느껴야 할 대통령은 참사 9일 만에야 겨우 공식 회의석상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책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도려내는 각오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구체적 방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경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친 발언뿐이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경찰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행정안전부는 제외했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모습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일개 검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국정의 총사령탑에 걸맞은 책임감과 안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중차대한 지위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집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새삼 회자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허물어지고 있는 공직자의 책임을 생각하며 다시 헌법 제7조 1항을 읽어봅니다. 논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원희룡이 타락을 하는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 원희룡 장관을 놓고 희룡이 실용했다. 이런 얘기들을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김 여사와 대통령에게 의혹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감당이 안 되자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건데요. 우리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려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노선 검증위원회를 하자는 거는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국회가 할 거하고 행정부 할 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 일타 강의를 하면서 이게 더 낫다고 주장한 게 전부 다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저런 말을 했구나.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과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바뀌었느냐는 근본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새로운 의문이 튀어나오는 형국입니다. 지난 2일엔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1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용역업체가 비용 편익 등 핵심 과제를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전체 용역대금 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용역업체는 지난해 3월 29일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불과 50여일 만인 5월 24일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낸 계획서엔 착수 4개월 뒤인 7월에 내놓기로 한 것인데 2달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서면 노선안을 불과 50일 만에 뒤집으면서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 편익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랬는데도 국토부는 용역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것인데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아무 근거도 없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게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원안을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경제성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타당성,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에 경제성 분석을 해서 비시를 해보니까 예타보다 이 안이 낫더라. 이렇게 해서 안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없이 변경안이라는 걸 불쑥 내놓은 거예요. 왜 대통령 처가 땅에 있는 그쪽 강상면 쪽으로 노선을 옮겼느냐.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는 게 드러난 거죠.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로 등 국책공사를 결정하기까지는 2차례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용역을 줘 이 노선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나 등을 1차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통과하면 국토교통부가 실제 공사 설계 등을 고려해 실시하는 본타라고 불리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도 새롭게 제기된 소요 등을 고려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당연히 비시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예타보다 어느 정도 비용 대비 편익이 커지는지 등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돼야만 노선 변경의 정당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초반에 경제성 조사 같은 핵심 근거도 없이 노선을 바꿔서 제안한 겁니다. 용역업체 쪽은 환경훼손 최소화, 철새 도래지, 조류 보호 같은 환경적 요소만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 없이 환경 요인만으로 노선을 절반 이상 바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 일타 강의를 하면서 이게 더 낫다고 주장한 게 전부 다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저런 말을 했구나. 이 사실이 드러난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경과를 보면 용역업체는 애초부터 경제성과 상관없이 무슨 이유를 대서든 노선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 그렇다면 국토부는 왜 이런 용역업체의 이례적 노선 변경안을 아무 검토 없이 수용한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경제성 분석은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18억 원 넘는 용역비 전액을 지불한 건 또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용역비가 한 19억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문건 중에서 중간 보고서 아니면 노선 검토 보고서 특히 이제 19억 정도의 그 대금이 오고 가는 여기에 굉장히 결정적인 준공개 문서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원희룡 장관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락가락 행보입니다.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건설 주무부처의 수장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노선 변경을 결정해 통보했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 보수교육 하는데 인사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 김성교 의원이 의원 면직이 된 상황인데 축사를 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것이 강상면으로 하자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해서 자기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장관님 전화 한 통으로 노선이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먼저 국회의원 김성교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변경하자 강산면으로 그렇게 전화 왔었다고 김성교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중에 그때 그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뭐 다수가 다 같이 들었으니까요. 노선 변경 과정의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누구보다 큽니다. 그러나 원 장관이 이번 사태 전개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정반대입니다. 원 장관은 처음 노선 변경 의혹이 제기되자 양평군이 강상면 종점을 제시해 국토부 실무선에서 정무적 판단을 못하고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선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제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놓고는 일주일 만인 7월 6일엔 당정협의디 연 기자회견에서 불쑥 사업 전면 백지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서울과 하남, 양평 등 수도권 주민 편익을 위해 10수년간 추진되어 온 수건 국책 사업을 분풀이하듯 일거에 중단하겠다 나선 겁니다. 폭탄 선언에 나선 이유도 황당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김 여사와 대통령에게 의혹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건 국책 사업 자체를 접겠다고 나선 겁니다. 본말 전도이자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무서워 이러는 건지 의혹만 더욱 커졌습니다. 무책임한 폭탄 선언에 대한 비판이 들끓자 원 장관은 또 말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전 현직 대표를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 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입장 바꿔 문재인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다면 국민의힘은 가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야당이 호의 선동을 한다고 윽박 지르더니 이제 와서 또 갑자기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주장합니다. 대통령 부부를 방어하기 위해 백지화 폭탄을 던져놓고 뒷감당이 안 되자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건데요. 얄팍한 속셈이 읽힙니다. 야당은 이를 일축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국정조사, 정의당은 원장관 사과와 국회 노선조사위 설치, 대통령 부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양평 땅 백지 신탁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원장관은 7월 30일 또 입장을 바꿉니다. 이번엔 국회에 노선 검증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요구한 내용 중 노선 검증만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심상정 의원이 노선 검증위원회를 여야 함께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섣부른 백지화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노선 검증위 수용을 통해 탈출구를 찾겠다 나선 셈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과 자신의 책임 인정,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 본질적인 내용을 비껴간 채 국회의 짐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노선을 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원희룡 장관이 노선검증위원회를 하자는 것은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국회가 할 거하고 행정부 할 거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심상정 의원도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짜증지수를 치솟게 하는 꼼수범벅이다 비판했습니다. 첫째,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백지화의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십시오. 둘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를 매각하십시오. 이를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을 받아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은 노선검증위원회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원 장관은 최근 한 달여 사이에만 무려 4번이나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을 넘어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3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등판해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원희룡 국토부가 내놓았던 해명의 허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 뒤 시작점이나 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 국토부 해명에 담긴 중대한 사실 왜곡을 짚었습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입니다.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예비 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2012년 이후로 종점이 변경된 사례는 전체 노선의 5%만 바뀐 계양 강학 고속도로 단 한 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률은 무려 55%에 이릅니다. 기재부의 3분의 1 기준조차 훌쩍 뛰어넘습니다. 국토부는 예타 결정 뒤 갑작스런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지 않다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 노선이 3분의 1 이상 바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2년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서 3분의 1 이상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에서 기재부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해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노선 변경이 예타 이후 노선이 3분의 1 이상 바뀐 첫 사례라는 사실 자체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이번 노선 변경이 유례없는 비정상적 경로로 이루어졌음에도 국토부가 이런 사실조차 교묘하게 덮어왔다는 지적입니다. 김 지사의 선거 추궁에 원 장관이 더욱 궁지로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원 장관이 실체 규명과 사태 해결에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도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말의 신뢰를 상실한 원 장관을 그대로 두고 과연 출구 모색이 가능할지 의문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금 장관이 옛날 초선 때 남원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촉망받던 정치인 아니었어요. 소장파. 소장 개혁파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원희룡이 타락을 하는지. 실제 원 장관의 이딴 말 바꾸기와 책임 떠넘기기 꼼수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 의혹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느덧 임계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서가 숨겨져 있고 사실관계를 어쨌든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명확하게 국민들께 의혹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 이 모든 의혹과 의문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 전모를 규명한 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도 마다해선 안 될 것입니다. 원 장관도 더 망가지기 전에 거치 결단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응답이 53.2%,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 추가적인 선물 수수 가능성도 의심케 합니다. 함정 취재와 위장 취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 취재윤리 논란이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의 답처럼 그런 반환 창고가 있는지 가서 현장 검증도 확인하고.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너무 가정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면 국가 공무원 아내 중에 이렇게 명품백을 받았고 언론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바로 수사를 들어갔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가 받은 선물 내역을 조사해 공개해야 합니다. 위법한 선물이 있었다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석박사 학위 표절 및 경력 위조 의혹,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뀐다는 여러 논란의 진원지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게. 그러나 허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질문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권자로서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조사와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엄중한 후속 조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김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와 관련한 영상들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중요한 장면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좀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 그리고 직구함에 두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더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3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실시한 조사에서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뇌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응답이 53.2%, 김 여사를 망신 주기 위한 공작이라는 응답이 27.1%였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꽃이 지난 1, 2일 조사한 결과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8.1%였습니다. 명품 선물 수수도 그렇지만 그 밖의 내용들도 심각합니다. 김 여사가 SNS로 최재형 목사와 연락하며 비공식 접견을 하게 된 과정과 국정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최 목사 이외에 또 다른 면담 대기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추가적인 선물 수수 가능성도 의심케 합니다. 허술한 경호, 보안 문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 여사가 권한도 없이 국정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시사하는 장면은 비선농단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서울의 소리 보도에 대해 함정 취재 논란도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함정 취재와 위장 취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정 취재는 취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거나 부추기고 나서 그 행위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위장 취재는 취재 목적이나 신분을 숨기고 취재 대상에게 접근한 뒤 그곳에서 관찰하거나 체험한 바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금품을 건넨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관찰자 입장에서 르포 기사를 쓰는 것과 유사합니다. 함정 취재는 언론 윤리와 관련한 논쟁의 대상인 반면 위장 취재는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취재 기법입니다. 1887년 엘리자베스 코크레인이라는 여성 언론인이 정신질환자로 위장해 미국 뉴욕의 여성 정신요양원에 들어간 뒤 그곳에서 벌어지는 환자들에 대한 학대를 취재 고발한 게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부분은 만들어진 사실로서 함정 취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부분, 즉 최재형 목사가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장면, 김 여사를 접견할 다른 방문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는 모습, 김 여사가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은 위장 취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취재 윤리와 무관한 보도이고 그 자체로 국정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인 것입니다. 함정 취재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서구 언론계나 학계에서는 함정 취재 자체를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 의도나 상황에 따라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취재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재의 동기가 권력 오남용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나, 아니면 상업적 목적이었나, 같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다른 취재 방식은 없었는가, 취재에 들어가기 전 취재 대상자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나,
즉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함정 취재를 벌인 것인지 아니면 막연히 미끼를 던져보는 것이었는지, 취재 과정에서 동원된 방법이 적정했나 아니면 지나치게 괴롭히거나 강압적인 방식이었나. 언론은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시청자와 독자, 즉 수용자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기관 꽃의 조사에서 함정 취재 논란과 관련해 공익적 측면이 더 커 용인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8.3%, 목적을 갖고 접근한 함정 취재는 용인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1.5%로 각각 나왔습니다. 취재윤리 논란이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을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함정 취재든 위장 취재든 그것이 통하는 상황을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초래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의 취재가 실현됐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처신에 조심했다면, 대통령실도 김 여사의 일정과 외부인 접촉을 과거 정부에서처럼 관리했다면, 또 보안 경호 등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최 목사가 명품 선물을 들고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 장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쇼핑백을 들고 김 여사 면담을 기다리던 또 다른 사람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부인의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경호 보안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명품 선물은 반환하기 위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익명 관계자의 설명이 고작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6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명품 선물 논란 등을 따지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의 답처럼 그런 반환 창고가 있는지 가서 현장 검증도 확인하고 그런 창고에 대체 뭐가 있는 건지, 더 많은 물건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와 관련한 질문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비난이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수사 필요하다면 혹시 수사 너무 가정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면 그건 평소와 달리 답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모두 문제를 회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차례에 100만 원, 한 해 동안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위야 어떻든 김 여사가 최 목사한테서 명품을 받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누군가 제안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 자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한테서 받은 명품 선물 이외에도 해당 동영상을 통해 또 다른 선물들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가 받은 선물 내역을 조사해 공개해야 합니다. 위법한 선물이 있었다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선물을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위반한 게 됩니다. 법 위반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아무런 조처가 없다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국가 공무원 아내 중에 이렇게 명품백을 받았고 언론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바로 수사를 들어갔을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제외를 되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에선 아예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일정 액수 이상의 선물은 모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선물 등 금품 수수가 국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 투명한 절차를 만든 것입니다. 이참에 우리도 이런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 김 여사의 활동을 관리하고 기록을 남기고 적절한 통제도 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임명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석박사 학위 표절 및 경력 위조 의혹 등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대선 당시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용한 내조를 공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나 허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회사가 김 여사 사업체의 후원 업체였다든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뀐다든지 리투아니아 방문 중 명품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20일과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선 대통령 부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민주주의에 대한 리스크로 느껴집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공직자의 부인이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도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질문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권자로서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와선 배우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의 특권을 사사로이 남용하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 사실을 파악했던. 검찰 수뇌부가 용산 눈치를 보며 정황과 증거를 뭉개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압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물었는데 도이치 특검이라고 답합니다. 사실 이제 이거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거는 진짜 명칭이 일사불란하게 통일.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성역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맛있는데? 지금 보니까 명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다시 등장해 이전보다 더 뜨르르한 행보를.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지금 민심 추이는 특검 에너지가 사라지긴커녕 더욱 응축되고 있는.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국정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기어이 공적 목표를 위해 써야 할 거부권마저 사적으로 남용하는 초유의 반헌법적 행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과정도 비상식적입니다. 특검법은 정부 이송 하루 만인 지난 5일 아침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거부권을 썼습니다. 혹시라도 정적수가 모자랄까 국무위원들 출결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불참 사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새해 초 국정에 매진해야 할 장관들을 부인 방탄용 거수기로 동원한 셈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거부권 행사를 서두른 이유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2표결까지 속전속결로 끝내 신속히 법안을 폐기하고 김 여사가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런 일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회의 제2상정 불발로 이런 의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회 입법권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의결을 통해서 헌법의 침해를 치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을 갖고 이걸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현재로선 2월 초 설 연휴 뒤 열리는 본회의에 가서야 제2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설날 밥상머리 화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뒤인 1월 11일 뉴스타파는 검찰이 산정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수익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최 씨가 9억여 원 등 모두 23억여 원에 이릅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주식을 맡겨 투자를 했다가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러나 검찰 수사 기록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공범 기소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이 윤 정권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3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검찰 조직은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용산 눈치를 보며 정황과 증거를 뭉개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혹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권이 특검법에 대한 국민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 들고 나온 대처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타기입니다.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실 등 격가지 대응책을 들고 나와 특검법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감추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을 가리고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50억 대장동 특검이 있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면 평범한 마법사들이 볼드모트라는 악당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한다,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보이는 행태가 딱 이렇습니다. 셋째, 숨기입니다. 평소 공개 행보를 즐기던 김건희 여사가 언제부턴가 싹 사라졌습니다. 세어보니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뒤 1월 12일까지 28일째 공개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시기입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며 국민 관심이 식기를 기다려보자, 이런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얄팍한 대응으로 특검을 바라는 도도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첫째, 물타기로는 특검 민심을 희석할 수 없습니다.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둘 다 처음부터 있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서 폐지하거나 미적거린 기구입니다. 먼저 제2부속실은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왔고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폐지 부작용만 두드러졌습니다. 지금은 제2부속실 대신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속실과 비서실에서 배우자 보좌까지 함께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와 순방 외교 기능 등도 대통령과 배우자 보좌가 뒤섞여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의 경우 김 여사가 윤 대통령보다 더 돋보이게 촬영, 편집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김 여사 라인 소리를 듣는 인사들이 부속실과 비서실의 여러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다,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배우자 보좌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반대 안 해요.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여당 또한 각종 조건을 달면서 여야 협의를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감찰관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 사안을 연계한 것입니다. 야당도 추천권을 야당에 줘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특별감찰관 임명을 꺼린 윤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 눈치만 본 여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와서 여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특단의 카드나 되는 양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이 특검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가리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강조합니다. 특별검사법은 이미 발생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갖고 수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그 향후 일정 같은 걸 관리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특별감찰관도 예방적인 활동입니다. 전혀 제도의 취지가 다른 거죠. 둘째, 김 여사 이름을 감춘다고 해서 민심을 진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그토록 무섭길래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느냐 의구심만 북돋을 뿐입니다. 감추기의 시작은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합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물었는데 도이치 특검이라고 답합니다. 이후 여권에선 김건희 특검이 아닌 도이치 특검으로 명칭이 일사불란하게 통일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실 이제 이거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거는 진짜 지금 여당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민심을 똑바로 읽고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 첫 시작부터 성역을 쌓고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성역을 못 건드려서 망한 것처럼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성역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셋째 숨기 작전 또한 너무 식상합니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 없이 은거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지난 대선 기간이었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허위 이력, 주가 조작 등 의혹에 휩싸이자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권력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한 내조 약속을 깨고 떠들썩한 공개 행보에 들어갔죠. 팬클럽의 요란한 활동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공적 자격이 없는 민간인 지인을 대동한 것이 드러나 비선 동행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의 역풍을 자초했습니다. 20%대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까지 맞물리자 한동안 또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듯 했죠. 하지만 2023년이 되자 1월 11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이전보다 더 시끌시끌한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지금 보니까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해외 순방, 국내 행사를 가리지 않고 튀는 행보로 여러 차례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방문 때 명품 쇼핑 논란을 빚은 게 대표적입니다. 놀라운 건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듯 보이던 2022년 6월과 9월에도 외부 인사들을 사적으로 만나면서 샤넬 화장품과 디올백 등 명품 선물까지 거리낌 없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뒤늦게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죠.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이처럼 김 여사가 국민의 시야에서 몸을 숨긴 것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때마다 관심이 좀 줄었다 싶으면 슬그머니 다시 등장해 이전보다 더 뜨르르한 행보를 선보이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오락실 두더지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사이에도 국민 모르게 명품백까지 받아 챙기는 살뜰함을 보였습니다. 그래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움이라곤 모르는 태도입니다. 이제 와서 또 얼굴을 숨겼다고 한들 특검법 망치만 피하면 또 어떤 구멍으로든 다시 고개를 내밀 것임을 어느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처럼 속이 뻔히 보이는 꼼수를 총동원해 특검 민심에 맞서는 집권 세력의 모습은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마귀가 수레에 맞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고 감추고 가린들 법 앞에 평등을 바라는 대다수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2020년 4월 첫 고발 이후 4년 가까이 손을 놓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이제는 특검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게 바로 압도적인 민심입니다. 실제 거부권 행사 뒤에도 높은 특검 지지 여론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일에서 10일 이뤄진 전국 지표조사에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23%인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로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간이 흐르면 특검 민심도 흩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민심 추이는 특검 에너지가 사라지긴커녕 더욱 응축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때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와선 민심을 외면하고 배우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의 특권을 사사로이 남용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도 선민후사를 말했습니다.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민후사 해야 합니다. 지금 와선 특검 민심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개변을 쏟아내며 김건희 방탄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옳든 그르든 주인 말만 따라하는 앵무새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고 이런 오만과 특권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이제라도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장관 도주제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을 시키는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검사 시절에 수사하던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국외로 빠져나가려 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고요. 이종섭 대사 임명 부임 과정은 하나같이 변칙적입니다. 최상병 사건으로 뒤가 부린 세력들이 급하게 대사 쇼핑을 했다는 거죠. 주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외교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창피해요. 이 전 장관이 통화한 유선 전화번호의 가입자명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전 장관을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저희가 추측과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임기가 끝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뿌리는 검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오만함이 법적인 안정장치들을 그냥 부수고 가는 폭력적인 방식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운영,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최상병과 함께 금녀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대 장병의 어머니가 지금의 사태에 대해 호소하는 글로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하와이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도망치듯 출국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을 갑자기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빠져나가도록 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회방놓음으로써 법치를 파괴하고 외교적으로도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선택이 정상적인 판단하에 나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과 원칙, 상식을 뒤집고 국정을 내키는 대로 운영하겠다는 오만과 무도함이 느껴집니다. 국민을 무지몽매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한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뿌리는 검찰 정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요청으로 출국 금지됐던 이종섭 대사는 지난 7일 약식 조사를 받은 뒤 바로 출국 금지가 해제돼 10일 출국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사가 7일 공수처 조사 때 제출한 휴대전화는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자체로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버리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에 근거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호울뿐인 증거물 제출을 이유로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출국 금지 자체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12월에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전직 장관한테 출국 금지 조치를 건 거거든요. 네. 그러고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기본권 침해고 사실은 수사권 남용입니다. 황당한 아전 인수식 주장입니다. 이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박입니다. 작년에 파리에 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출금되고 귀국한 것이 4월 24일입니다. 검찰에서 처음 소환한 게 12월 8일입니다. 8달 걸렸습니다. 이번에 공수처에서 3달 동안 수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3달도 너무 길다 이야기하는데 공수처에서 3달 걸리는 것이 정상 범위를 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국 금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수사하던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국외로 빠져나가려 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합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외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세계적 기업의 경영인들을 만나는 행사에 이 회장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이었음에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행사만 참석하고 돌아오는 국외 출장조차 막은 것입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 그 아래 검사 한동훈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었습니다. 그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이종섭 대사 출국에 대해서는 모르쇠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평가할 것은 아니고 그걸 알고 그런 상황을 알고서 인사하시는 상황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상세한 인사 경위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관해서 논평을 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고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르면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적인 이슈로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공수처는 12일 지난 7일에는 4시간짜리 조사라서 수사팀에서 원하는 만큼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는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앞으로 공수처 소환에 즉각 응할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드는 의문은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 조사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을 왜 굳이 골랐냐는 것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12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신임장 4본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신임장은 외국에 부임하는 대사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그 원본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출국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종섭 대사 임명 부임 과정은 하나같이 변칙적입니다. 장관급 인물을 대사로 파견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정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외교적 위상이 갑자기 격상된 것입니다. 전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2, 3년에 통상 임기도 채우지 않고 교체됐습니다. 장관이 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상병 사건으로 뒤가 구린 세력들이 급하게 대사 쇼핑을 했다. 근데 지금 대사 자리가 4대 강국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하나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다. 그다음에 절차도 떠나는 대사가 국내 와서 신임 대사 하나를 만나서 인수인계하고 신임 대사가 출국해서 부임하는 건데 그렇지. 얼마나 급했으면 이 순서가 뒤집혀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기다리느라고 해야 되는 외교적인 조치를 안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빼내서 보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외교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뒤집으면 그렇게 중요한 외교 업무를 왜 수사 대상이라는 오점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하느냐는 반문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상대국이 이런 사람을 반길까요? 오스트레일리아 공영방송인 ABC는 12일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건이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현지에선 교민들이 연일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이종섭 씨가 지금 여기 코리아 엠버시 여기 대사관 앞에서 소파에 편안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교민들은 다른 호주인들이 이 사건을 우리 교민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있게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 망신, 호주 교민들 망신, 국제적 망신, 이 쓰리 망신을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호주 대사 웬 말이냐? 도주 대사 구속하라! 문제되는 건 단지 호주와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주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사법질서를 교란시켰다라는 것은 물론 외교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명 정권 대사직 이 사법적 도피처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자괴감도 들고요. 단순히 외교 공간의 대사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전 세계의 외교가들이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까 봐. 알겠습니다. 좀 창피해요.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척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수사 개입, 나아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는데 당시 조사본부가 난색을 표하자 이 전 장관이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는 관계자 증언을 문화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수처가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통화한 유선 전화번호의 가입자명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전 장관을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론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저희가
추측과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임기가 끝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충수입니다. 애초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이나 이 전 장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였는데 이제 범인 도피라는 또 다른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더구나 이번엔 대사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직접 당사자로 부상했습니다. 스스로 이를 키운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사부에 배당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사안은 총선 쟁점으로 떠올랐고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도 첨예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섭 장관 도주제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대사를 그분으로 해야 될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 그런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종섭 대사 임명은 이렇게 논란이 될 게 너무 뻔한데도 노골적으로 단행됐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법과 원칙, 관행, 상식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런 정당화 근거들을 하찮게 여기고 고난을 내키는 대로 휘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유사한 장면을 이미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던 손준성 검사를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일이 떠오릅니다. 손 검사장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자신도 관련 있는 최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오만무도한 국정의 끝판입니다. 그 뿌리는 검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우리나라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소 편의주의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한정 확장해 죄가 있고 없음을 검찰이 농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처벌하기로 마음먹으면 먼지털이식 수사로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 처벌하고 또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어떻게든 봐줍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져 온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검찰의 악습을 국정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듯합니다. 죄가 있어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오만함이 아니라면 손준성 검사장 승진, 김건희 특검법 거부, 이종섭 대사 임명 등 일련의 일탈적 국정 운영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견제와 비판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저는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영장 청구도 하고 출국금지 수사 이런 법적인 절차적인 안정장치들을 그냥 부수고 가는 폭력적인 방식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운영,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해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지난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에서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8위, 2020년과 2021년 17위였다가 2022년 28위로 내려앉았고 2023년 다시 19계단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독재화, 섬뜩한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상병과 함께 급료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대 장병의 어머니가 지금의 사태에 대해 호소하는 글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대신 읽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힘없는 국민들은 불의한 권력이 원하는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이종섭 장관도 책임 있는 사람은 다 권력 뒤에 숨어 멀리 도망갑니다. 막아주십시오. 수근이의 죽음을 남은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